안녕하세요. 여기는 소리가 좀 울리죠? 여기 이제 제가 한 1년 반 살았던 익산 부성동의 임대 아파트예요. 제가 이제 이사하고 나서 벽에 부착했던 선반들을 다 떼줘야 되거든요. 원상복귀가 여기는 원칙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게 제가 꼬박 매달려도요, 이틀을 매달려야 이게 해결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못자국 하나까지 일단은 메꿔줘야 되기 때문인데요. 어, 집사람이 좀 벽에다가 이것저것 좀 많이 설치해달라 그래가지고 못자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시멘트 균열하고 못자국을 전문적으로 이제 보수해주는 실리콘인데, 건축용 실리콘 실란트죠. 그러니까 일반 실리콘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욕실용이 따로 있고 일반이 따로 있고 일반 고정이 따로 있고 얘는 이제 보수용 실리콘이죠. 이 옆집 아주머니가 그런데 임대 아파트를 옮길 때 못자국 하나에 5천 원씩이 차감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 보증금에서 대략 한 10% 정도면은요, 한 200에서 300을 살던 집 수리비로 놓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물론 이번에 얼마 나올지 모르겠어요. 나오면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겁니다. 이제 예전에는 이랬다고 합니다. 이제 뭐 증거나 자료는 없는데 이 임대 아파트에서 나가면은 아무리 깨끗하게 썼어도 이제 도배장판을 새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도배장판비를 보증금에서 까고 주는 거죠. 그리고서 실제로 지금 이 바닥을 봐도 장판은 거의 새 거거든요. 이제 벽지까지는 부착했다가 뗐기 때문에 이제 도배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장판은 그대로 놔둘 가능성이 아주 많단 말이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도배 장판비를 받아서 도배만 하고 장판은 그냥 장판비는 누군가에게 가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막 이렇게 관행처럼 있었다고 하는데 증거는 없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래 사회에서는 이제 블록체인화가 되는 거죠. 이 장판이 교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이 이 모든 제품에가 이제 어떤 센서 같은 것이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그걸 다 마치 CCTV를 보듯이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지구상의 모든 물건, 재화, 상품들이 어디서 어떻게 오가는지에 따라서 궁금하면 다 찾아볼 수 있는 뭐 그런 거죠. 그렇게 되는 그게 이제 블록체인화인 것이죠. 음, 이런 작업을 할 때 좀 먼지가 나는데 그래서 눈에 이제 먼지가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거를 꼭 쓰고 해야 되거든요, 작업을. 어, 이제 여기 오면서 새벽에 라디오 음악 프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새벽 한 4시에서 5시 사이에. 두 개의 이제 오랜만에 들었던 노래가, 박신양의 사랑해도 될까요? 하고, 류시원이, 차- 류시원이 제 이제 미술부 1년 후배인데, 세하고 나이는 아마 저보다 한 2살에서 3살 사이로 어릴 겁니다. 7이 내지는 73일 텐데, 어, 리시원이 처음으로 그 드라마 제목이 느낌인가 그랬어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저는 이제 군대 가서 이렇게 국방의 의무로 고생하고 있는데, 미술부 후배 리시원이가 TV에 나오더라고요, 드라마에. 그래서 굉장히 부러웠죠. 그때 막 내무반 청소하는데, 청소하는 시간이었던가, 그때 이제
그 드라마가 나오는데 아마 주제곡 곡명은 모르겠어요. 이 노래예요. 기다려 내 몸을 둘러싼 안개 헤치고 투명한 모습으로 이 노래인데 빠빠밤 빠빠밤 하면서 이제 그 군대에서 막 이렇게 내무반 청소하고 있는데 이제 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 리시온이 또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상당히 부러워했던 그 굉장히 추억의 노래죠. 그 노래 말고 또 그대여 느낌 노래 그대여 나나나나나 이렇게 뭐 눈을 뜨지 않아도 마음으로 볼 수가 있어 이런 노래인데 그 두 가지 노래가 이제 제가 일병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고생할 때 들었던 노래는 이 다시 들어도 굉장히 그 노래에서 위로를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힘들 때 들었던 노래, 뭐 노동을 하면서 군대 생활하면서 들었던 노래는 다시 들으면 정말 더 어떤 몸에서 그 음악이 불러 일으키는 그 호르몬 같은 게 지금은 이제 더 긍정의 호르몬이 더 많죠. 호르몬 같은 게 이제 더 좋은 쪽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아주 힘들 때 들었던 노래를 다시 들었을 경우에.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두 가지 주제로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는 블록체인과 못자국이라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임대 아파트에 살다가 나가는 사람에게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해 오던 관행이 있었다라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못자국 하나에 5천 원씩 계산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은 그러니까 지구상에 좀 벗겨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이게 쟤는 어리숙하기 때문에 내가 호구다 벗겨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를 방지하는 효과가 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지성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 어떤 관점보다 저는 훨씬 더 어리숙하고 이렇게 계산이 느리고 또 실수가 잦은 인간들에게 인공지능은 축복이 될 것이다. 이제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지성의 에이트하고 제 책의 관점이 굉장히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그 회사가 하는 걸 보면은 이제 그 하나의 단초를, 그 실마리를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박신양의 노래하고 그 류시원이 처음에, 지금도 뭐 그렇게 연기력이 뛰어난 건 아닐 수 있는데, 첫 드라마를 보는데 제가 이제 미술 선배인데 막 제가 낯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연기를 좀 못했어요. 가무성 씨도 처음에 연기를 되게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또 한학번 선배가 가무성이라는 탤런트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류시원, 대학교 가자마자 가무성이가 있었는데 두 사람이 이제 누구나 다 그렇죠. 제 그림도 마찬가지고 첫 연기를 좀 봤단 말이죠. 왜냐면 아는 사람이 TV 나오니까 이제 보게 되는 건데 그래서 처음에 정말 미숙했어요, 연기가. 이제 대학교 때는 그 탤런트 공채 했던 영상이 마치 지금의 그 미스터 트로트처럼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탤런트를 뽑던 그 장면들을 이제 제가 이제 그 감성 선배 생일은 저보다 약간 느려요. 한 서너 살 들인데 그래서 선배님이라고 불렀죠. 그걸 보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은 마치 유리상자의 노래가 인공지능의 어떤 그 스타일이라면은 박신양의 노래가 인간적인 스타일인 거죠.
원곡에서 가끔 음이탈도 있고, 저도 이제 나이 먹으니까 음이탈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노래방에서 노래할 때. 그쪽에 개발을 잘 안 하니까, 노래 쪽으로. 이제, 자기가 더 개발하는 것만 더 노련해지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건 이제 점점 이제 막 이탈이 심해지는 건데, 이 오류가 심해지는 건데. 그래서 그 미숙하고, 좀 편중되고, 감정 처리가 이렇게 좀 어색하고, 뭔가 불균형적이고, 그다음 몸에 이렇게 병이 있다거나, 모든 인간은 그 사주상 몸에 질병이 없을 수가 없도록 태어나거든요. 이 오행이 불균형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어쨌건, 최근에 그래서 그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업체에서, 연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두 가지죠. 인간적인 허술함, 인간적인 실수를 어떻게 코딩을 할 것이냐. 즉, 나의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적인 면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인기가 있고 잘 팔릴 거니까. 그래서 그 인터스텔라에 나왔던 인공지능이 이렇게 사각형처럼 생겼지만은, 유머 감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머 감각 퍼센트를 코딩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머가 너무 심하면, 야, 너 유머 너무 심하다. 85% 유머를 75%로 줄여라다가 마지막에는 65%로 줄여. 막 이렇게. 왜냐면 업무를 하는데 얘가 유머를 던지니까 유머가 코딩이 85%로 돼 있으니까 업무가 방해되는 거예요. 쿠퍼가 들었을 때. 그래서 야, 너 유머 지수 낮춰. 딱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회사에서는 그거를 코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인공지능을 인간의 실수를 배우도록 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뭐 실수의 정도 또는 유머의 정도를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더 잘 팔리니까. 예. 그래야 인공지능이 인간의 친구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의 실수와 인간의 실수의 차이점이 있겠죠. 뭐죠? 인공지능은 업무상 결정적인 실수는 하지 않겠죠. 왜냐면 실수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그죠? 그게 코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매력적이라고 느낄 정도만 엉덩방아를 찍는 거죠. 즉, 얼음 위에서 완벽하게 미끄러지지 않는 균형 감각을 갖고 있어요. 인공지능 로봇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같이 스케이트를 타러 갔어. 근데 얘가 로봇은 전혀 안 넘어져. 나는 10번 넘어지는데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골프 잘 치는 사람이 일부러 져주는 거 있죠. 왜? 장기 바둑 둘 때, 장기나 바둑 내기하고 오목 이런 거 둘 때 일부러 져주잖아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져주잖아요. 약 2대1, 3대1 정도로. 그래야 이 의욕이 살아나니까. 그게 이제 일명 눈높이 코딩이라는 거죠. 인공지능의 눈높이 코딩. 그런데 이 인공지능의 눈높이 코딩이 모든 인공지능의 코딩이 그렇지만 처음에는 인간이 일부러 실수를 코딩을 하죠. 유머를 코딩은 좀 어렵겠고 아직은 기술상 어떤 허술함을 코딩을 한단 말이에요. 일부러 허술하게 만든단 말이죠. 이제 일부러 허술하게 만드는 것은 예전에 전자제품 같은 거를 어디가 고장나게 만드는 거하고 다르죠.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네. 그러니까 어떻게 잘 팔리도록 만든다라는 점은 비슷한데, 그거는 인간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냐, 인간들에게 이렇게 강매를 하는 것이냐의 차이는 좀 있겠죠. 어쨌건 아주 오랫동안 고장이 안 나게끔 만들어 버리면 이 기업이 이윤을 추구를 못하니까 그런 면들도 좀 있었어. 근데 그 덕에 그런 어떤 나쁜 면 때문에 환경 파괴가 더 일어나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미래 사회는 제가 강의할 때 그랬어요. 장사가 봉사가 된다. 즉 봉사 정신이 없는 장사꾼은 다 망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장사가 봉사가 된다. 이런 강의를
그 미래 사회에 대해서 제가 미래학을 강의할 때 예전에 그 표가 있는데 하도 뭐 예전에 해서 또 찾아보면은 제 미래학 강의를 찾아보면 나올 거니까 어찌되었건 그 정도로 지금은 인간이 인공지능 로봇의 허술함을 연구해서 그것을 코딩하지만 인공지능이 알파고 제로가 스스로 이제 바둑을 학습했잖아요. 처음에는 인간이 딥러닝을 시키다가 이제 스스로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 스스로 유머와 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인간이 좋아한다는 걸 학습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인공지능이. 그러면서 점점점 친구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장기나 바둑을 져주듯이 인공지능이 자기 스스로의 완벽함을 감추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것이 결과가 나빠지면 이제 터미네이터가 되는 건데,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제 제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인간의 그 성악설, 그러니까 인간이 이 욕망이라든가 생존을 위해서, 생존 경쟁 속에서 남들을 짓밟게 되는 그 본능이라는 것은 야죽강식이라는 거의 40억 년의 이 진화 심리학이 인간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공포라는 것도 행동경제학의 기반이 진화 심리학이거든요. 행동경제학으로 이번 이 팬데믹 공포와 전 세계적인 공황이 더 앞당겨졌다. 그게 이제 이 또한 진화 심리학적인 거다. 즉 인간은 과잉 대응을 한다는 것이죠. 과잉 대응. 그래서 오늘 영상의 마무리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알바를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은 원래 알바 자격이 없었어요. 저는 이제 알바를 쓰는 건 좀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약간 좀 자선사업의 개념이 있거든요. 제가 알바를 쓸 때는. 그런데 그 집 딸이 미술대학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바를 이제 썼는데, 최근에 좀 아마 어려워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하고 관계가 돼요.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업종은 아니에요. 그런데 약간 관계가 되는 업종인데,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내용이 이거예요. 내가 그림값 할부도 넣어야 되는데 요즘에 왜 알바를 안 불러주냐예요. 그래서 참 이게 일단 제가 섭섭했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섭섭해하면 안 되는데 그 딸이 이제 괜찮은 미술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입학금에 보태 쓰라고 어차피 그 알바 자체가 이제 딸을 미술 교육을 시킨다고 하니까 이게 이 딸이 재능이 있나 보다. 이 애를 키워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알바를 썼단 말이죠. 그래서 장학금을 100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그 딸한테는 고맙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정작 엄마는 이제, 아무런 멘트도 없었고, 아무튼 심지어는 밥 한 끼도 안 사는 정도. 아무튼 그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근데 거기까지도 다 괜찮았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그림값을 넣어야 되니까 알바를 왜 안 불러주냐 좀 이상하잖아요.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하죠. 후원한다는 느낌이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죠. 완전 투자 개념만 100% 있는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계속 곱씹어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림값을 줘야 되니까 나를 알바를. 근데 제가 요즘에 이사하고 있고 지금 뭐 이런 거 임대 아파트 뜯어줘야 되고 이거 10 여기 이제 그 왜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17일 날 정산이에요. 그러니까 17일 날 여기 조사를 하러 나오는 거예요. 이제 견적내로 수리비 얼마 나올지 조사하러 나오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한샘 같은 경우에는 2월 말까지 안 빼주면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마 계산을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루 안 빼줄 때마다 하루에 얼마씩 계산을 할 사람들이에요. 회사 차원에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급한 일, 이제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일들을 저는 빨리 해치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작업실이 엉망이잖아요.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데, 내가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바를 쓰냐고요, 지금. 그 상황을 유튜브에 제가 이미 다 오픈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알바를 안 부르냐고 전화가 왔어요. 아니, 그런 어떻게 하다가 통화가 됐어요. 전혀 제 상황을 지금 모르고 지금 그런, 그래서 이제 느낌이 이게 하루하루 곱씹을수록 느낌이 안 좋아. 그래서 알바를 안 써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아,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늘 했어요, 유튜브에. 제 그림을 할부로 하는 이유 자체가, 먹돈으로 그림을 살 수 없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중산층까지도 먹돈으로 그림 사기는 힘들어요. 어, 그런데 그게 이제 3년, 5년, 8년 이렇게 대략 있거든요. 뭐 2년, 3년, 5년, 8년 할부예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지면 중간에 쉬어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정말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떤 얘기는 안 했냐면 3년 안에 5년 안에 5년 만에 그 할부금을 다 채우고 나면 이제 그 이후 즉시 또는 1년 이내에 그림을 드리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과거에 이 제도가 할부 제도가 자리 잡기 전에 그림을 사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미숙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약간 연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판화라든가 제 사진 작품으로 이제 이렇게 대신하거나 아니면은 급하면 2배를 환불해주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만을 가지면은 그림이 늦게 오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 들어온 돈의 2배를 드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3년이나 5년이나 8년이 되면은 이제 제가 좀 끊긴 끊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3년 할부가 기간이 끝났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뭐 후원금도 있고 막 하니까 은행 통장을 없애버리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 통장을 없애는 방식으로 끊을 거거든요. 그럼 더 이상 입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한 2년쯤 후에는, 그러니까 할부금이 이제 이게 좀 먼저 시작한 분이 있고 나중에 시작한 분이 있는데, 나중에 시작한 분이 3년이 될 때 이제 그 은행 구자를 없애버리는 거죠. 없애고 나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없애고 더 이상 돈이 안 들어오게 하고 나서, 자, 이제 얼마 들어왔지? 이제 계산을 하고, 누구는 얼마 들어오고, 누구는 얼마 들어오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3년 할부금을 넣기로 했는데 2년 동안 이제 힘들어서 못 넣었어요. 못 넣었다고 쳐요. 그러면 1년치만 들어왔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이 안 채워질 수도 있잖아요. 30만 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일단 구자를 문을 닫고 최초에 입금된 시점의 그림 가격으로 30만 원어치만 주게 되는 거죠. 100만 원짜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그 중간에 힘드시면 할부금 안 넣어도 돼요라는 말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그 알바 하시던 분 때문에 결국
그 덕분에 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시한 내에 나중에 그 채원 어떤지 해야지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북은행 통장도 그는 최장 8년이니까 8년 후에 이제 문을 닫는 거죠. 아예 그 통장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돈이 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때쯤에는 이제 제가 계산한 기업은행까지는 제가 계산할 것 같고요. 전북은행 때는 이제 제 비서나 이렇게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그 합산을 해봐라. 해서 이제 그 성함하고 얼마가 쌓였는지가 쫙 나오겠죠. 그리고 최초 시점이 나올 거예요. 뭐 호당 10만 원대였나, 호당 5만 원대였냐, 호당 3만 원대였냐가 나오는 거죠. 그 시점별로 호당 20만 원대였는가, 호당 80만 원대였는가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알아들으셨을 것이고. 할부금 정책에 관해서 맨 뒤에 하는 이유가 있죠. 앞부분은 이제 그림을 사지 않았던 분들도 한번 들어볼 만한 이야기지만 후반부는 이제 그림을 샀던 분만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할부금을 이렇게 후원금을 넣는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될 말씀이죠. 작년 봄쯤에 제가 이제 3월 달에 주문을 3억 5천을 받고 6일문 회장님하고 한 그 외에 몇 분, 한 서너 분이랑 식사 자리가 있었어요. 6일문 회장님이 전북은행에 이제 계실 때, 그리고 전주 리더스 클럽의 회장을 할 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매일 밥 한 끼를 다른 사람을 사줘야 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는 거예요. 매일 밥 한 끼다 그러면 하루에 5천 원에서 한 2, 3만 원까지 나가는 돈인 거죠. 어떨 때는. 그래서 그걸 실천을 했다는 겁니다. 매일 점심 한 끼를 이렇게 사람들, 아무래도 이제 은행이 직업이었기 때문에 은행이나 보험회사처럼 이렇게 사람들 만나야 되고 자금을 유치해야 되고 뭐 그런 겸사겸사해서 이제 매일 밥 한 끼를 이렇게 사주기로 했고 그것을 뭐 실천을 했다. 그 말씀을 하자마자 굉장히 본능적으로 제 입에서 어떻게 대답이 튀어나왔냐면, 그럼 저는 매일 집 한 채씩 사주는 사람이 될게요 라고 대답이 나왔어요. 아마 그 정도가 될 겁니다. 제가 매일 집을 한 채씩 기부를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될 텐데, 두 가지 방식으로 되겠죠. 첫째, 집값이 떨어지겠죠. 인구 대비 집값이 떨어질 거예요. 둘째는 제 그림값이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매일매일 집 한 채씩 선물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얼마 전에 보냈던 카톡이, 가까운 사람에게 보냈던 카톡 내용이 뭐냐면, 저는 전 세계 초부자들, 뭐 재산이 최소 1조 이상 있는 사람들, 초부자들의 돈을 내 그림하고 바꾸어서 나눠줄 거다. 그것이 현재 이제 그 하나의 그 길로 지금 현재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부대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굉장한 부자들하고 내 그림하고 바꾸다 보니까 지금 제 그림을 갖게 된 분의 그림값이 이렇게 동반 상승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건 부대적인 것이다. 그림값이 올라가는 거. 나는 그냥 내 목표를 향해서 이제 가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 내 그림의 운명이라고 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그림값이 올라가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그림 컬렉터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계속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제 그림을 뭐 일시불을 하셨던 분은 이자가 나가게 될 거고, 할부로 후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림값이 상승을 했는데 최초의 할부금을 넣었던 시점의 가격으로 그림을 받게 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